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디오 프리시전 장비를 이용한 음향기기 측정 및 분석 세미나에 대해서 발표할 저는 이신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지금 이 건물을 하게 된 게 이 건물에서 제가 석박사를 다 마쳤거든요. 2005년도에 음향공학에 대해서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했고 대학원 때 이제 음향공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그 IC KS T10에 대한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제 KS 있는 거 정할 때 제가 뭐 해외에 이렇게 회의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새로운 표준 정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이 소개하신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에서 기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세대 음향센터는 지금 일산에 무영지라고 있는 시설물들이 다 있고,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오고 계신데, 거기서 지금 모든 그 시험 성적서를 다 발굴하고 있고요. 이런 음향 관련된 기기들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을 때는 음향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향 컨설팅 회사인 소니캐스를 하고 있고요. LG, 삼성, 현대차에 있는 그 관련된 과제들, 그 다음에 교육들, 엔지니어 상대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좀 많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어폰 관련된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에 관련된 제품 개발에 지금 많이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이제 오후에 주로 시연을 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대한 강의를 하고요. 디지털 오디오라고 시작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바로 이제 디지털화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양자화라고 이야기하는 퀀타이제이션하고 그다음에 디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퀀타이제이션, 뭐 양자화니 디더니 지터니 뭐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들리지? 한번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양자화 노이즈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다 들렸죠, 이게 들어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지금 왜 이거 지금 디더를 갖다가 왜 하게 되고, 이렇게 디더된 시그널로 가지고 나중에 측정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터가 왜 있지? 지터가 만약에 들어가면 진짜 소리가 나빠지나? 그러면 PHD가 진짜 되게 나빠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을 바꿔줄 때 하고 디지털 아날로그 바꿔줄 때 하고 지터하고 측정을 어떻게 하지? 일반적으로 통신 장비에서 아니면 디지털 장비에서 측정을 하는 지터 테스트하고 오디오 지터 테스트랑 같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펙트 분석인데요. 에펙트 분석 그러면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듣는 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데이터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밴드위드스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FFT 랭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을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어떻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 그냥 그래프만 보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다 시연을 다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파워 에브리징이라는 개념이 뭐고, 싱크로너스 에브리징이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도 시연을 보면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레벨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과연 단위를 어떻게 쓸까? 이건 볼테지도 아니고, 그렇죠? 이 와트라고도 표현할 수도 없는 이것을 어떻게 이거 디지털 단위를 가지고 풀 스케일이 뭐지? DBFS가 뭔지,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디지털 인터페이스예요. 디지털 케이블은 뭐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아날로그 케이블하고 뭐가 다르지? 사실 디지털 케이블이 훨씬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디지털은 그냥 막 꽂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은 에라 무조건 지가 하게 됐고 1010이니까 뭐 어떤 노이즈도 안 들어오고 개뿔이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시그널이 디지털에서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방식,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방식, 그리고 소스 임피던스가 뭐지? 75면 뭐고 115면 뭐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에 보면 이제 디지털 오디오 테스트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게 장비들을 갖다 놨거든요. 여기 보면 굉장히 비싼 ADDA 컨버터도 있고요. 방송용 ADDA 컨버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DAP들,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좀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이런 것들 실제로 다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앰프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엄청난 이것도 뭐지? 앰프를 가장 획기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액티브 로드 박스가 저는 도대체 왜 있을까? 하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시연을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은 잘 모르겠다. 그건 이제 학교에서 그냥 좀 유튜브 보면 뭐 FFT 뭔가요 하면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거기서 보고, 이거는 FFT가 실제로 오디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제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말하는 기초 강의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건 아주 재미없는 얘기고, 그거 보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마우스를 사용을 할게요. 그렇죠? 화면에 보면 마우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내가 이거 손가락질하고 이거 이렇게 해보면 뒤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마우스로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자, 디지털 오디오예요. 우리 뭐 책에서 나오는 샘플링, 콘텐츠 찍는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데 디지털로 바꿔주려면, 디지털이라는 말은 10준수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꾸려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쪼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샘플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이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 다니는 전기공학 학생들이라면 처음에 배우는 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프로세싱을 배우죠. 그거는 디지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넘어가야 디지털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스크리트, 디지털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어요. 디스크리트는 그냥 시간에 대해서 샘플링을 한 게 디스크리트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크기 값이 나올 거잖아요. 크기 값이 그렇죠. 이게 일단 볼테이지 값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볼테이지 값도 이제 또 다시 정수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실수 값일 거잖아요. 리얼 넘버를 인티저 넘버를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정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3분의 1은 나중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0.3334 이런 거니까. 그건 필수 값이죠. 근데 그걸 정수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4452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로축도 디스크리트하고 바뀌고 세로축도 디스크리트하고 바뀌는 걸 갖다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해요. 디지털. 그때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에 달려드는 디스크리트한 그냥 막 자르면 되냐라는 거지. 이제 원래는 연속적으로 있는 건데 속아내면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귀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빨리 바뀌는 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얼마만큼 빨리 바뀌는 걸 느끼냐 보니까 사람은 1초에 2만 번 이상 바뀌는 걸 못 느낀다. 느낀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명이 있거나 특수한 사람 이해로는, 그런데 그러면 꼭 2만 헤르츠고 2만 3천 좋아. 보수적으로 해서 2만 4천까지 2만 2천까지 다 줄게. 거기는 절대 못 느껴. 나는 3만을 느껴요. 그거는 실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기생리학에서 보면 절대 기계적 임피던스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2만 번 이상만 되면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이름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2배수 정도만 해주면 되니까 이제 44,000 이제 샘플링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G 퀄리티가 일주일에 44,000번씩 해주자라는 거지. 그래서 2만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2만 번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력도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걸 못 보는 사람에서부터 저 초원을 보는 뭐 몽골족 사람들 있듯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난 게 이제 48,000 정도. 그래서 지금은 48,000 내면 한 22,000에서 24,000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 그 이상은 큰 자신 입장에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물리적으로 어쨌든 22,000, 24,000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계가 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영화 볼 때 1초에 24프레임 보면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프레임 수를 넣죠. 그렇죠? 그 눈은 귀보다 훨씬 더 잔상이 더 길어요. 레졸루션이 훨씬 낮다고 24Hz 이상 못 느낀다고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등도 형광등 이것도 보면 실제 일초에 깜빡이는 게 60번에서 지금 뭐 38랜드 같은 경우에는 180번까지 깜빡이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제일 자연스러운 게 백일등 같은 게긴 하지만 어쨌든 깜빡이면 우리가 못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소리도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탁탁 잘라줘 버리면 되냐?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못 느끼는 그 이상이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무시하고 가자. 할 이야기도 되게 많아드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로는 이거는 무조건 이제 에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눠줄수록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나눠줄 거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6단계로 2에 16승으로 나눠줄 거냐, 2에 8승으로 나눠줄 거냐, 2에 24승으로 나눠줄 거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2에 16승으로 나눠주면 65,000 단계 정도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65,000 단계보다 더 작은 굉장히 그 사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에러가 있겠죠. 이거는 반드시 에러가 있는 거예요. 양자화 과정.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양자화 과정이 그러면 우리가 뭐 크게 막 들어와봤자 1V 이내 아니면 2V 이내 들어오는 이 시그널을 갖다가 6만 단계 정도 다뤄주면 충분하지. 뭐 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6만 단계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16비트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아까 우리가 1초에 사람이 듣는 게 2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샘플 하나의 간격은 요 하나의 간격은 2만분의 1초일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2만분의 1초, 그 다음 샘플 2만분의 2초 다음에 나오고 2만분의 3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게 딱 2만분의 1초 간격으로 딱딱딱딱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갈까요?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이게. 그게 어렵다라는 거지. 요게 흔들리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트라고 해요. 이게 진짜 흔들려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트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여기도 어떤 방송 장비에 이 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왜곡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그 CDP, 포트블 휴대용 CDP도 있고 거치형 CDP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치형 CDP가 좀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냐고 하면 어쨌든 이렇게 그 클럭을 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클럭까지 내줄 거잖아요. 클럭이 정확하게 일정 간격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와주지 않으면 음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치터라는 걸로 해서 측정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 시간이 일정해야 되고 퀀타이제이션에 관련 에러들이 생기는데 이거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엘리어싱은 왜 생기냐고 하면 엘리어싱은 아까 우리가 이게 솎아낸다고 그랬잖아요. 1초에 한 번씩 그렇죠? 이 솎아내면 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디지털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축하고 주파수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간축에서 그러면 뭔가가 주기적으로 아까 뭐 4만분 1초만큼 탁탁탁 솎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 주기적 무슨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주파수에서도 주기적인 시그널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이미징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시간적으로 주기적인 시그널은 주파수에서 주기적인 시그널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서 이게 주기적인 시그널이 뭔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1초에 2만 번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그 다음에 로피스 필터를 안 해주면 그 위에 주기적으로 생긴 사본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엘리어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은 반드시 엘리에이션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줬을 때 나중에 엘리에이션 필터가 나오는데 이게 한계가 생기면 그 다음에 복사본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이 샘플링 주파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샘플링 주파수가 낮으면 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내려올 텐데 이렇게 로페스 필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왜곡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기는 왜곡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이 필터를 도대체 얼마만큼 설계가 잘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 필터가 어떻게 설계가 잘했는지. 이게 엘리싱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DC 단에서는 반드시 엘리싱 필터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NT 엘리싱 필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DAC 당에서도 그러면 엘리싱 필터 같은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필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안티 이미징 필터라고도 그러고 그것도 설계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둘 다 로페스 필터인 거예요. 똑같은 로페스 필터인데 부르는 걸 얘기는 안티 엘리싱, 이때는 안티 이미징 필터라고. 그 두 개 설계를 어떻게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필터의 성능이 많이 좌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버샘플링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44100으로 샘플링하면 거기에 대한 절반만큼 들어오는 게 22kg 정도 들어오고 로페스 필터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샘플링을 쓰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주파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위상을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위상에 대해서. 이게 주파수 특성에서 급격하게 바뀌면 있잖아요. 반드시 위상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갖다 우리가 EQ 같은 것도 확 걸면 있잖아요. 위상이 반드시 꺾이게 돼 있거든요. 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44100으로 샘플링 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나왔겠죠. 그렇죠? 요렇게 나오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영향을 안 받으려면 필터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필터가 이렇게 급격해지면 있잖아요. 여기 20km 인근 주파수는 굉장히 큰 위상이 틀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 이걸 샘플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샘플링은 441로 샘플링하는 게 아니고 뭐 176, 196이나 뭐 200을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로페스 필터를 이렇게 부드럽게 줄 수 있겠죠. 그럼 위상 왜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상 왜곡을 잡아줄 수 있기 위해서 요즘에는 다 오버샘플링 기법으로 다 해요. 굉장히 높은 16배 뭐 이렇게 아니 기본적으로 8배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칩들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고 싸졌어. 그래서 오버샘플링 하는 게 있어. 샘플링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워져서 상대적으로. 대신 요 필터 있죠. 요 필터는 반드시 아날로그 단위 하는 거야. 아날로그 시그널까지 디지털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 이게 만약에 오버샘플링을 없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441로 샘플링을 했다고 하면 이 굉장히 샤프한 아날로그 필터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차수가 높은 아날로그 필터가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뭐 RC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아날로그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대신 샘플링 속도를 확 높인 칩 가격이 하면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용하고 대신에 사용하면 차수가 굉장히 1, 2차만 돼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 지금은 이렇게 보행하는 게 좀 더 비용이 더 적게 들고 공간도 작게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다 이렇게 해 지금. 오버샘플링하고. 위상도 작고 부품수도 줄이고 가격도 싸진다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못했냐. 옛날에는 샘플링이 굉장히 높은 칩 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버샘플링 기법보다는 그냥 원래대로 44100으로 샘플링 해주고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로페스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있잖아요. 녹음을 할 때 샘플링 레이트가 높은 녹음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왜 그런냐고 하면 이게 아날로그 필터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샘플링 레이트를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된 시그널이 있잖아요. 보면 고주파수에서 위상이 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로페스 필터 특성 때문에. 그래서 192kHz 녹음되는 시그널이 더 192 왜 해요? 사람들이 192 샘플링을 하면 96kHz까지 사람들이 듣나요? 듣지도 않으면서 미쳤다고 191로 녹음을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못 듣죠. 96 이상은 못 듣죠. 96은 듣나요? 못 듣죠. 48도 못 들어요.
하지만 좀 높은 샘플링에 녹음을 해놓고 나면 이렇게 롭스 필터에 이렇게 슬쩍 늘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주파수의 위상이 틀어지지 않는 고품질의 녹음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위상이 안 틀어져요. 위상이 생각보다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96kH로 녹음된 거하고 44kH로 녹음된 거하고 48로 녹음된 거 들어보면 있잖아요. 위상 차이가 많이 생겨요. 주파수 분석은 똑같아. 근데 사람이 위상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냥 44로 녹음할 수도 있고 48로 녹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귀를 좀 음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위상이 틀어진 걸 느낀다는 거죠. 그거는 백날 에펙티브 필터에도 안 나옵니다. 위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크기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해상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퀀타이제이션 하면 에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건데 8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 SNR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낮죠. 그래서 CD 같은 거는 96이니까 충분하다고 돼가지고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러면 지금 왜 그러면 16비트를 안 쓰고 뭐 20비트나 24비트 특히 24비트로 다 넘어갔냐고 하면 16비트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줄이고자 하는 게 나온 게 이제 나중에 디드라는 처리가 있어요. 디드를 하면 확실히 좋아져요. 꼭 한 19비트 정도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레벨 설정성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디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보다. AP 장비가 좋은 게요. 저도 옛날에 학교 DSP 시간 보면 졸고 그랬거든요. 이거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AS 컨퍼런스에 뉴욕에 있는 컨퍼런스를 갔는데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진짜 디드 있는 시간을 들려주더라고요. 양자와 노예.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다 써면서 가는데 야, 캐나다 애들은 이걸 들려주면서 설명해주는 교수님이 계시다니. 그분이 디드를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AP 장비가 그걸 지금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뭘 할 거냐고 하면, 디지털로 있잖아요. 밸런스로 해가지고. 디지털 밸런스로 해서, 시그널을 한 440Hz 정도로 이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좀 작게 마이너스 80. 이게 양잡으라는 거 큰 시그널 들어올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작은 시그널 들어올 때가 문제라는 거지. 왜냐? 작은 시그널 들어오면 내가 쓸 수 있는 양자 비트가 몇 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80대시 80 정도 좀 줄여볼게요. DBFS로. DBFS가 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오디블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온 해주면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인풋 시그널 들어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왜곡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왜곡만 들어볼 수 있는 창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 인풋 시그널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 시키면 이제 440Hz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얘를 갖다가 창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이 여기 주파수 도메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얘를 이제 내가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게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24비트죠. 24비트가 디드가 걸려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제 내가 16비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16비트에 디드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씩 하고 이제 나오죠? 자, 디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비트의 시그널입니다. 클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8대 좀 작은 시그널 들어갈 때는 현재로 이렇게 깍둑썰기의 모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여기 그 스펙트럼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가 이제 디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노이즈 라이트하게 들리면서 이게 에펙트 모양이 굉장히 깨끗하게 바뀌죠. 그리고 다시
이게 디드를 빼면요, 이게 뭔가가 이렇게 모듈레이션 되고 이게 뭐 특정 주파수가 삑삑삑 이렇게 뜨죠. 특정 주파수가 삑삑삑 뜨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양자화를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4,4입을 해가지고 너는 1부터 너는 1부터 해가 점수를 시수를 점수로 바꿔줄 때 있잖아요. 요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씩한 이런 우리가 아날로그 노이즈가 아니고 뭐가 굉장히 기분이 아주 더러운 노이즈로 나온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여기다가 이렇게 디드를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주파수 모양이 있잖아요. 예쁘게 바뀌죠. 밑에 이 모양이. 주파수 하나 보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개념이죠. 노이즈를 막 더해주니까 그래프가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듣기 훨씬 더 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주기 때문에 SNS는 오히려 나빠져요. 그래서 여기 갖다가 이게 벤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 모드라는 게 벤치 모드라는 게 있는데 벤치 모드를 바꿔서 보면 아까랑 똑같이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80 이게 배수가 좀 작으셨나고요. 이게 아까 440Hz 넣어서 이걸 빼내고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16비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디드를 끄면 이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그러면 그런데 얘를 비트를 올려볼게요. 일단 비트를 더 보겠습니다. 비트 수를 올려볼게요. 16비트, 17, 18 19비트 가니까 거의 원래 모양이 나오죠. 이제 20 노이즈 거의 안 들리죠. 양자와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립니다. 21, 22, 23, 24 사실 24비트는 필요 없다고 봐. 20비트만 넘어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디드는 처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디드를 처리해주면 20비트 디드 처리해주면 이렇게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140데시를 미치긴 하지만 디드를 넣어볼게요. 넣어주면 이쁘게 깔리죠. 이런 거 있지만 이 가청 더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까 16비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비트에 보면 디드를 꺼볼게요. 그러면 THD가 11%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드를 넣어주면 THD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노이즈를 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SNS는 훨씬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했는데 듣기는 더 좋아지고, 그죠? 나중에 보면 레벨 세션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그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디드를 넣어주면 SNR 제보면 훨씬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훨씬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수치가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드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16비트일 때는. 20비트, 아까 24비트 같은 경우는 디드를 넣어주면 안 되잖아. 쌤쌤이기 때문에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 낮은 레벨에서 하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클 때는 마스킹 효과 때문에 묻혀서 이게 하나도 안 들려요. 큰 소리 날 때는 작은 소리. 마이너스 80이면 얼마나 작은 게 한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음악을 틀면 피아노 소리를 땅 치잖아요. 그렇죠? 크게 딱 나올 때 어떻게 강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 16비트나 20비트나. 근데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이래 갈 때는 굉장히 작아진다고. 재즈 음악 같은 게 큰 데가 작아지는 거 있잖아요. 다이나믹 렌지가 큰 음악을 들을 때 작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다 찌글찌글해지는 거야. 그 디더를 넣었을 때 하고 넣지 않았을 때 소리가 이제 디스토션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안티 리커버리 필터를 거치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건가요?
안티 리커버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나와서 우리가 이건 지금 디지털 도메인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터는 아직 안 걸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리컨스트럭션 필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DA 컨버터 있잖아요. 그건 안 거치는 거예요. 네네. 네, 디지털 소리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음이 사라지기 직전에 왜곡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마키야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디더가 도대체 왜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6비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거고 20비트가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내가 뭐 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듣는 해상도라는 게 있거든요. JND라고 그래가지고 Just Noticeable Difference가 있어요. 하지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게 JND뿐만이 아니에요. 그 JND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녹음 레벨이 좀 높게 녹음을 해서 CD에 담아서 팔던데 그거하고 영향이 그건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댄스음악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크게 나오면 사람들이 어필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테스트 CD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20dB 이렇게 작게 녹음을 해요. 왜냐하면 크게 녹음하다 보면 거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0dBfs로 이게 플레이해주면 DAPS 있잖아요. 그 THD가 굉장히 커지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이거 디더를 안 해주면 빽빽빽거리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기분이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나오고 디더를 걸어주면 빡 트고 이렇게 쫙 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 노이즈 레벨 자체가 이게 디더 처리를 해주면 그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SNR은 나빠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노이즈가 커지지만 사람은 그 듣기가 좋아지고 작을 때 레벨에서는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수치가 이거는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어떤 디더를 써요. 그래서 이게 작은 시그널일 때 이런 왜곡들이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걸 잡아준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레벨인 거예요. 작은 레벨. 그 아까 16비트다 그러면 한 비트 있죠. 한 비트만 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플러스 1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갈 수도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0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이게 플러스 1비트나 마이너스 1비트 가는 경우는 제가 잡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노이즈 레벨이 증가폭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한 4.77dB가 있잖아요. 노이즈가 더 커져요. 디드를 넣어주면. 그래서 SNR이 디드를 처리하고 안 하고 하면 4.77dB 까먹는다는 거지. SNR에서. 하지만 소리는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게 레벨을 입력 레벨을 계속 줄여보는 거예요. 그럼 출력 레벨도 똑같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디더를 처리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뭐 볼륨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0 할 때는 직선으로 잡아오는데 마이너스 80 이상 넘어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16비트부터면 96dB까지는 마이너스 96까지는 선형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 요 밑에 가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잘 안 나오는 데 비해서 희한하게 이 디더 넣어주면 있잖아요. 거의 100까지 있잖아요. 16비트인데 마이너스 100까지 선으로 쫙 가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있잖아요. 그 삼각형 아까 그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를 넣어주면 있잖아요. 이 레벨이 실제로는 요 맨 마지막 비트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 0으로 가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비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에 갑자기 오프셋 같은 거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좀 들어온다든지 왜 오프셋이 안 난다 그러면 이상한 값으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한쪽으로 붙어버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이 작은 시그널 있잖아요. 삼각형 밀도 함수 이걸 걸어주면 이게 위는 좀 더 크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는 좀 더 아래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레인지의 이론적 최소 레벨 이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96 이하로도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좋아진다. 근데 웃기는 건 SNR도 달라져. 노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몇 번 반복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SNR이 이렇게 나빠진다. 96에서 92 정도 이렇게 나빠진다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지터에 대해서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양자와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 디드가 이런 거였구나. 와, 되게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저 사람 저걸 생각을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양자와 노이즈 들어봤다라는 거지. 이 작을 때. 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아, 작을 때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이런 걸 써구나. 됐어요.